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도착하자마자 목사님과 함께 장어를 먹었어요. 배가 엄청 부릅니다. 영육 간에 많은 축복을 제가 먼저 누리고 오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심부름하게 될 주제가 혹시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 리더가 보아야 할 문화 흐름. 우리 랩넌트 리더 수련회와 랩넌트 대회가 벌써 쑥 지나가서 각 개교회들마다 이제 행사를 하고 있죠. 오늘 특별히 랩넌트 리더 때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 초등학생, 우리 어린 랩넌트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모든 사역자, 우리 중직자, 우리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에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복음 리더로 부르셨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현장을 보면서 또 어떤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지 좀 그런 언약을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랩넌트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랩넌트로 자라나서 92년도에 이 다락방을 우리 부모님이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랩넌트로서 쭉 자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혜택을 제 1기로 누렸던 그런 랩넌트였습니다. 제 나이가. 그래서 청소년 전도신학원도 1기였고요. 그리고 중고합숙도 1기생이었어요. 그때 류 목사님이 직접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주셨고 또 기도 스쿨도 1기생이었어요. 모든 다락방 안에서 받았던 훈련을 랩넌트로서 그런 1기 훈련을 받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랩넌트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지만은 내가 목회자다, 목사다, 랩넌트 사역자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아직도 나는 랩넌트야 라는 생각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 랩넌트들이나 또 또래 랩넌트를 만났을 때 나는 이렇게 랩넌트 선배로서 또 랩넌트 오빠로서 랩넌트 이렇게 같은 그냥 랩넌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한 명의 랩넌트로서 우리 랩넌트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12장 54절 56절 찾으실 필요 없고요. 여기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 많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킬 때 제자들도 있었지만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복음 메시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본질적인 메시지는 사실 캐치를 못하고 있었던 시점에 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막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와 저분 따라가면 대박 나겠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특별히 저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야, 네가 세상 사는데, 네가 좋은 대학 가는데, 성공하는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우리는 얼마나 세상살이의 노하우가 정말 촉이 빠른지 모릅니다. 뭐가 대세고, 뭐가 유행이고, 어떻게 하면 스펙을 쌓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과 직장을 가야 되고, 이런 세상의 소리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들려와요. 여기서도 보면요,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세상 살이 하는데 네가 많은 최신 정보와 많은 노하우와 스펙들을 쌓아가고 알아가고 하는 데는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영적 상태,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너희가 눈치를 못 채고 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메시지예요. 그렇다고 할 때 오늘날 수많은 교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 다락방 전도운동, 특별히 이 지역에 우리 고창 창대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육신의 것, 또 어떤 교회 부흥 혹은 성공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시대에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렘넌트 운동의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 렘넌트, 그 교회, 그 전도자 하나님이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렘넌트를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집중 훈련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집중의 이유, 우리 6월 달인가요? 그때 렘넌트 사역자 세미나에서 1강 말씀에 단 한 번의 기회다 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의 지금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그 상태 속에
이 렘넌트 때 모든 축복도 담길 수 있지만 사실 모든 문제가 담기기도 한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할 때 이번에 제목을 딱 보니까 또 최고의 기회인데 정말 망할 것, 사단의 것, 정말 창세기 6장, 11장의 것으로 우리 렘넌트에게 입력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 2박 3일 동안의 집중의 여름의 시간표를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그 언약과 모든 축복과 그 언약의 여정의 그 길들이요 정말 여러분에게 심겨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리더 수련회 1강 들으면서요 굉장히 와닿았던 표현이 있었어요. 아마 메시지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처삼촌 무덤 벌초한다라는 말 혹시 우리 초등학생들 이거 이해할까요? 처삼촌 무덤 벌초한다는 말이 혹시 무슨 말인지 우리 중학생들은 알겠죠? 처삼촌 무덤 벌초한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와이프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의 이제 삼촌의 무덤을 제가 가서 베어주는 거예요. 왜 그 자식이 없어서 베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와이프의 삼촌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피가 한 방울 안 섞였어요. 그리고 저한테 어릴 때 용돈을 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와이프니까 해야 되는 것이지 정말 사랑해서 우려나오는 그런 존경의 마음에서 진심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처삼촌 무덤 벌초를 유 목사님 얘기를 하실 때 어떤 맥락이었냐면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복음에 대해서 누리고 복음에 대해서 집중하고 각인시키고 이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실제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는 처삼촌 무덤 벌초하듯이 복음을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걸 얘기하실 때 가슴에 많이 찔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 리더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세상의 깊은 것을 봐야 된다 하셨어요. 강대국의 거짓 성공 또 역사와 많은 흐름 속에서 성공한 인물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성공한 많은 성공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 성공에 속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이나 재앙을 당했던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흐름을 세상의 깊은 것을 보라고 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 바로 이 현장, 지금 세상 속에 있는 깊은 문제를 봐야 된다 하셨습니다. 사단이 만든 함정과 올무, 틀, 이걸 이론적으로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드라마 볼 때, 여러분이 애니메이션 볼 때, 여러분이 웹툰을 볼 때,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할 때, 영화를 볼 때, 그리고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숙제를 할 때, 여러분 혼자서 뭐 하십니까? 바로 그 빈 시간에 여러분이 보고 듣고 읽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단이 함정과 올무와 틀을 심고 있는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보이지 않는 이 우상 문화가 다 뒤덮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돈 중심 이런 네피림 바벨탑을 쌓아가는 멸망의 문화가 이 시대에 계속되고 있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삼촌 무덤 벌초하듯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현장에 대해서 오늘날 렘넌트들이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의 기성세대와 또 제 나이 또래와 지금 초등학생들의 문화는 또 달라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저희 세대의 어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이 있다면 지금 이 세대에 올라오고 있는 차세대들이 보고 듣고 읽는 많은 문화들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흐름을 좀 깊이 조금 보면서 반대로 왜 우리가 복음의 깊은 걸 봐야 되고 왜 복음의 깊은 부분에 누림과 그 뿌리를 찾아내야 되는가 왜 집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반대로 그 언약을 잡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 리더는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 라고 하시면서요 서론에서 이유가 있다. 반대적인 이유가 있다. 숨겨진 사단의 나라가 있다. 숨겨진 사단의 문화가 있다. 숨겨진 재앙이 각자 개개인과 가정 가문을 타고 계속 임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천국의 배경과 천사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3강 세 번째 말씀에서는요 복음 리더는 미래를 아는 자다 하면서 두 가지 길을 말씀하셨어요. 하나가 불신자의 길, 하나가 렘넌트의 길이었어요. 이 불신자의 길은
우리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마귀의 자녀는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귀신에게 모든 운명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고요. 결국은 근심, 걱정, 두려움, 정신적으로 계속 시달립니다. 그런 가운데 육신적으로도 계속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결국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의 고통 속에 영원히 살아가는데 그 멸망의 대물림을 후대들에게 계속 유전을 주는, 계속 반복시키는 그런 이 불신자의 멸망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 2, 3강에서 전부 다 지금 불신자 얘기잖아요. 전부 다 사단의 문화가 어떻게 이렇게 깊이 퍼져 들어가고 그리고 개개인에게 멸망이 엄습해 오고 있는지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세상의 깊은 것을 볼 때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복음을 이 시대의 전도자 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대의 복음의 이해 정도를 넘어 각인, 뿌리, 체질 이걸 집중할 수 있는 메시지와 시스템과 모든 이런 환경이 주어진 시간표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복음이 아니면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는 정말 사실 솔직히 딱 깨놓고 말하면 우리의 진짜 모습을 진실하게 발견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알면서도 복음과 반대되는 사실 삶과 생각과 교만과 다른 동기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요, 이 복음을 통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 속 사람까지 우리의 완전 내면까지 완전 복음화 시켜가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의 교회를 다니면 종교생활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가지고 그냥 교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이 복음의 언약의 여정을 이제는 237개 나라라는 어마어마한 정말 불가능을 가능한 언약으로 붙잡고 비전으로 언약적 꿈을 우리는 꾸는 그런 대열 속에 있다라는 거, 그런 교회 속에 있다라는 거, 그런 렘넌트 훈련 속에 있다라는 건요 정말 감사한 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좀 특별히 문화 현장을 통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나중심, 6장의 네피림, 11장의 바벨탑 우리 성경과 메시지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이게 진짜 보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지금 드러난 사실 속에 보입니까? 가려진 진실 속에서 보입니까? 그리고 진짜 불신자가 볼 수 없는 영적 사실 속에서 보입니까? 첫 번째로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건요, 19세기 말에요, 파리에서 유행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녹색의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파리에는요, 그 예술가들과 그 당시에 노동자들과 저녁에 일을 마치고요, 어디를 갔냐면 술집과 카페를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밤새도록 즐겨 마셨던 술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녹색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녹색의 시간이 뭘까요? 바로 초록빛 요정으로 알려지는 압생트라는 술이에요. 근데 이 술에 대해서 어떤 시인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초록빛 압생트는 저주의 음료다. 혈관을 타고 흐르는 죽음의 독약이다. 아내와 자식은 빈밀골에서 골고 있는데 주정뱅이는 압생트를 머릿속에 부어 넣는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즐겨 찾았고 또 중독이 되어갔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예술적인 정서를 풍성하게 해주는 효과 때문에 그 당시에 낭만주의 예술가들이요 엄청 많이 마셨대요. 그리고 화가, 소설가 이런 많은 시인들이요 어떤 강력한 환각작용을 통해서 창조적인 영감을 얻는 수단으로서 이 술을 마셨다고 해요. 근데 이 술이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도수가요, 우리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70에서 80도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마시게 되면 그야말로 완전 타들어가지만은 엄청난 환각 효과가 있는 그 마약과 같은 거예요. 중독성이 가고 근데 결국은 뇌세포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그런 압생트라는 술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 속의 위인들, 성공했던 사람들, 많은 예술가들이 이걸 즐겼다 했잖아요. 이 프랑스 낭만주의 시인인 위세라는 사람은 이 압생트 중독으로 결국 간질 발작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은요, 이 압생트를 계속 마시다 보면은 당신이 보기 원하는 것만 보게 되는 단계에 이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뭔가 이 환각작용 속에서 다른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예술가들이 뭔가 어떤 영감을 얻는 원천으로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의 혹시 화가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초등학생도 고흐라고 했어요. 대단한 수준입니다. 고흐, 맞아요. 고흐의 작품이에요. 우리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저 작품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바로 이 고흐가 압생트 술을 즐겨 마셨던 그 카페예요. 그래, 이 압생트에 취한 상태에서 녹색 악마를 보고 왼쪽 귀를 잘라서 사창가 하녀에게 전해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결국 압생트에 중독되어서 권총 자살을 했다고 해요. 이 목사님, 성공자들, 대단한 성공자, 우리는 와, 성공자다, 대단한 작품을 남겼다, 대단하게 이렇게 보지만 결국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임했고 이 성공이 오기까지 그들이 어떤 영감을 얻었고 어떤 수단을 썼는지 먼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고흐는, 혹시 저 작품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해바라기. 맞아요. 해바라기. 근데 이 해바라기가 왜 이렇게 그냥 노랗게 전체가 표현됐냐면 압생트에 중독이 되어서요, 사물이 노랗게 보이는 황시증에 시달리다가 저 작품이 나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달림 속에서 나온 작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화려하고 성공하고 대단한 와, 명작이다라고 하지만 한 개인의 그 작가의 인생을 뜯어보면 불신자 6가지 운명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나왔던 작품이라는 걸 하나하나 여러분 역으로 추적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해밍웨이라는 유명한 작가 이름 들어보셨어요? 해밍웨이, 프리메이슨에 가입을 했었던 유명한 성공자예요.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탔던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굉장히 잘생겼죠? 근데 이분도 보면 압색트 한 잔을 마시면 분명히 무엇인가가 보인다. 술 마시고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의 인생을 보면 노인과 바다라는 유명한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탄 성공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배경을 보면 아버지가 우울증에 시달리가 권총 자살을 하는데 이 사람 역시 우울증에 시달리고 과대망상증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역총에 자살을 합니다. 61세의 나이로 성공하고 노벨상 타고 몇 년 뒤에 자살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프리메이슨에 가입한 엘리트고 문화적인 서밋이에요. 그런데요, 보고만 해서 나온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아닌 거예요. 사단이 주는 영감과 사단이 주는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서, 그 운명 속에서 사실 성공한 겁니다. 그러나 거짓 성공에 속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걸 여러분 하나하나씩 확인하는 게 바로 공부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이 압생트라는 술이 금지됐다가 풀렸어요, 제재가. 그래서 도수를 많이 낮춰가지고 독한 요소를 많이 빼서 이 압생트가 이렇게 재생산되기 시작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이 술의 지금 브랜드 표시를 보시면 어떤 표시예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의 대표적인 표식인 외눈이죠. 뭔가 다른 세계로 진입한다는 제3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메시지예요. 자, 그럼 제가 진짜 오늘 우리 랩런트들에게 오늘 나누고 싶은 하나의 예는, 여러분 혹시 방탄소년단이라는 가수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가수 중에 하나예요. 무려 이 친구들이요, 동영상을 하나 찍으면요, 전 세계에서 4억 명이거든요. 4억 명. 우리는 1천만 제사 이러는데 4억 명이요, 전 세계에서 접속해서 본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죠. 근데 이 친구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요, 피땀 눈물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피땀 눈물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반드시 스스로 내면에 혼돈을 지녀야 된다라는 니체가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서 초록 요정 압생트 술을, 이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지금 이 친구 누군지 아세요? 랩 몬스터라는 친구, 방탄소년단의 랩 몬스터라는 친구인데, 이 뮤직비디오에 압생트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피땀 눈물이라는 작품의 그 배경이 되는 문학 작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요, 헤르만 헤세도 프리메이슨이었어요. 인생 말년에 신비주의에 심취해서 신비주의적인 문학과 작품을 남겼던 그런 노벨 또 문학상을 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요, 이 데미안의 핵심
내용은 저겁니다. 주인공 소년 싱클레어가 악의 세계에 눈을 뜨고 선과 악이 하나가 된 인간, 그래서 그 자아를 찾아가는 일종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이 데미안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악은 나쁜 게 아니라 완성된 자아로 이끄는 매개체고, 내 자아, 창세기 3장에 내가 주인된 자아의 각성을 위해서 필요한 유혹자. 다시 말하면 내가 어른이 되려면, 내가 성공하려면, 내가 뭐예요? 성장하려면 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리고 있는 게 데미안이라는 작품인데요. 그러면 이 방탄소년단의 또 래퍼인 슈가가 앨범을 따로 냈어요. 근데 이 앨범의 제목의 옆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Life is Ecstasy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엑스터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뭔가 초월적인 다른 세계를 경험한, 짜릿함을 경험하는 거죠. 술이든 마약이든 뭔가를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 뭔가 엑스터시를 경험한다고요. 명상을 통해서도 엑스터시의 세계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전부 다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요, 바로 이런 엑스터시에 대한 추구가 이 주 핵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그런 고백을 해요. 청소년기의 우울과 강박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던 기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불안함과 외로움은 평생 함께하는 것 같다. 그걸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느냐에 큰 의미를 두는데, 이 문제를, 자기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 이 문제,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자기는 어떤 해결책에 대해서 평생 공부해야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지은 곡이 마지막이라는 곡이에요. 이 랩인데 굉장히 빨라서 저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가사를 제가 직접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잘 나가는 아이돌 래퍼 그 이면에 진실한 고백을 해요. 나약한 자신이 서 있어. 조금 위험해. 우울증, 강박 때문에 내 본 모습인지 몰라. 현실의 괴리감, 이상과의 갈등, 아픈 내 머리가, 대인기피증. 내 정신은 점점 오염돼. 내가 무서워 자기 혐오와 다시 놀러와 버린 우울증 덕분에 이미 민윤기는 죽었어. 내가 죽였어. 자기 자신이에요, 지금. 남과 비교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 정신과를 처음 간 날 부모님 말 날 잘 몰라. 나 자신도 잘 몰라. 그 누구도 날 잘 몰라. 공연하는 날 사람들이 무서워 화장실에 숨어버린 나. 성공이 다 보상할 줄 알았지. 시간이 지날수록 괴물이 되는 기분이야. 청춘과 맞바꾼 나의 성공이란 괴물은 더욱 큰 불을 원해. 무기였던 욕심이 되려 날 집어삼키고 망치고 때론 목줄을 거내 선악과를 삼키라고 해. 이 모든 일들의 근원은 나니까 나 스스로 그만둘게. 내 불행이 니들의 행복이라면 불행해줄게. 증오의 대상이 나라면 기요틴에 올라서줄게. 이 기요틴은 바로 단두대죠. 다시 말하면 이 친구가 굉장히 성공한 방탄소년단의 한 멤버지만 실제 개인의 정신과 영적 상태는 굉장히 우울한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 성공했지만, 대단한 달란트를 갖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외로움과 그런 우울증에 시달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잘 나가는 시점이지만 어느 시점에선가 이 인기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 그룹의 이제 생명력이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할 무렵, 그때 이 친구에게 올 외로움과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실제로 시달렸던 부분에 사단이 파고드는 부분, 만약에 불신자라면 분명히 불신자 6가지 운명의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길을 걸어갈 거란 말이에요. 아까 불신자의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했던 메시지는 결국은요, 남들이,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남들이 더 그 기쁨이 된다면 내 스스로 자살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작년에 대히트를 쳤던 앨범이 뭐냐면요, Love Yourself, 네 자신을 사랑해줘. 우리 창세기 3장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네가 주인 되고 네가 신이 되는 거고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요, 자기 사랑의 공식이 있어요. 끝까지 제목을 보면요, Love Yourself를 sing her입니다. 승은요, 있다 혹은 계승하다요. 뭔가를 있는 거예요. 뭔가를 계승한다는 거죠. 그리고 받다, 받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뭔가 어떤 걸 승허, 그녀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 표현상 허라는 것은 꼭 여자만을 표현하지 않죠.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 어떤 차가 될 수도 있고요,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도 될 수 있어요. 내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필이 딱 꽂혀있는 어떤 내가 굉장히 귀하게 여는 걸 가리켜서 그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뭔가를 계승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잇는 거예요. 아까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19세기, 20세기에 초록요정 압생트라는 술을 통해서 뭔가 창조적인 영감을 얻고요. 쾌락을 즐겼고요. 다른 세계로 들어갔던 역사가 있었죠. 다시 말하면 네 자신을 사랑함에 있어서 뭔가의 수단, 뭔가의 매개체를 이제 과거로부터 오늘날에 다시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언약을 전달받는 거예요. 그럼 그게 도대체 이들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 Love Yourself라는 앨범의 첫 번째 곡이에요. Serendipity라는 곡입니다. 뜻밖의 재미 혹은 우연한 발견이란 제목인데요. 처음에 인트로에서 이 친구가 이 선인장을 딱 건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피를 봅니다. 그리고 다른 세계에 진입을 해요. 그리고 다른 세계에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 날아다니고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요, 마약 선인장으로 알려진 페요트라는 게 있는데 이 페요트라는 선인장은 예전으로부터 옛날로부터요, 고대로부터 종교적 의식에 활용됐던 마약 성분이에요. 다른 세계, 엑스터시, 접신하는 데 있어서 활용이 되었던 마약 선인장이 이 페요트라는 거 있는데요. 이 페요트를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 표현한 지금 작품들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색채라든지 표현이나 아이디어가 보면 떨어지고 상승하고 또 색채가 굉장히 다채롭죠? 똑같습니다. 이 뮤직비디오에도요, 똑같이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색 꿈을 꿀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이 대마초보다 강력한 마약 선인장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마약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히트쳤던 곡이 DNA라는 곡이에요. 이 DNA 곡도 엑스터시를 경험하고 뭔가 다른 세계에 날아다니고 다른 세계를 초월하는 그런 장면들을 연상을 시켜주는데 제가 되게 의아했던 장면이에요. 이게 뭐지? 왜 화학 공식이 등장할까? 그래서 제가 화학 공식이 딱 등장할 때 저 혹시 마약 성분을 말하는 건가? 의심이 되어서 찾아봤죠. 그러니까 저게 무슨 성분이냐면요, 무슨 공식이냐면 우리 몸의 DNA 공식이래요. 저 DNA 공식, 다시 말하면 우리 생물학적으로 DNA는 가장 원초적인 단위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단위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단위의 어떤 부분을 지금 변화를 일으키는데 바로 이 장면에서 되게 의아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마약을 놓는 장면인데요, 반복적으로 마치 마약을 투약하는 듯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제목을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라고 하면서 혈관을 연상시키는 어떤 장면에 강력한 유혹의 손길이 들어와요. 저는 마약을 안 해봤지만 이 마약을 맞아본 이게 혈관에 그 화학 성분이 확 지나갈 때 엄청난 이제 다른 세계를, 엑스터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내 혈관 속 DNA가 말을 해줘. 그러니까 내 몸이 근본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화학적으로 내 몸이 근본적으로 DNA까지 반응한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 헤매던 너라는 걸. 도대체 그게 뭘까요? 너는 내 꿈에 출처. 그 마약하는 분들의 다른 세계, 다른 꿈을 꾼다. 막 굉장히 용감하다 그러더라고요. 너에게 내민 내 손은 정해진 숙명. 너에게 내민 내 손은 정해진 숙명. 그러면서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이제는 난 너에게만 집중해. 조금 더 세게 날 이끄네. 이렇게 말해요. 여기까지는 긴가민가해요. 자,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이죠. 이게 Best of Me예요. 앨범에. 자, Best of Me 해석할 수 있는 친구, 랩네드 중에. 뭐지? 그치. 내가 가장 최상의 지금 상태에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자, 날 쥐고 있는 너. 난 너의 칼에 입 맞춰. 그러니까 마약 주사기 앞에 뭐가 있죠? 바늘이 있죠. 칼 끝에 입 맞춰. Take my, 내 손을 이제 가져가. 넌 나의 구원. 넌 나의 창. 난 너만 있으면 돼. You got the best of me. 다시 말하면 마약한 내가 최상의 상태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엑스터시를 경험한 내가 최상의 상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압생트라는 술을 통해서 내가 best of me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쭉 메시지가 전개되고 있어요. 네가 필요해. 천국을 데려와. 너 없는 난 없어. 넌 내 best of me.
그게 명상일 수도 있고요, 압생스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고, 마약일 수도 있어요. 수단과 방법은 뭐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과거에 많은 성공했던 사람들이 내면에 네가 스스로 뜨는 별이 되려면 스스로 내면에 혼돈을 지녀야 된다는 그 니체의 말, 네가 성장하려면, 네가 성공하려면, 네가 뜨는 별이 되려면, 네가 인생 성공자가 되려면 내면에 스스로 혼돈을 지녀야 된다라는 아까 그 메시지의 똑같은 흐름이에요. 그냥 나에 대한 확신을 줘. 그러니까 술 많이 드신 분들이 보면 용감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용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약 하신 분도 굉장히 용감하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넌 내 최고의 주인인 걸 이제는 굉장히 깊은 단계에 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게 바로 5번째 곡이에요. 피리 부는 사나이. 아마 이것 안 들어봤을 거예요. DNA만 들어봤지 나머지 곡들은 잘 안 들어봐요. 스토리가 쭉 전개가 되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을 딴 데로 데려가요. 어디로 데려갈까요? 이 피리 부는 사나이 얘기 아시죠? 독일의 어떤 한 마을에서 아이들이 사라졌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나쁜 거라 더 좋은 거야. 이제 멈춰지지 않아. 이리 와, 난 너의 파라다이스. 날 거부하지 마. 조금 위험해도 나 참 달잖아. 널 망치러 온 거야. 널 이끄는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나는 너를 시험해. 알면서도 이끌리는 선악과처럼. 난 너의 길티 플레저. 길티 플레저는 뭐죠?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하면 안 돼 하면서도 하는 거예요. 길티 플레저. 헤어나올 수 없어, 절대로. 그래, 내가 좀 위험해. 나도 나를 감당 못해. 만약에 내가 널 망치고 있는 거라면 나를 용서해 줄래? 넌 나 없이 못 사니까. 자, 이 전체적인 하나의 흐름을 보실 때 무엇인가 매개체를 통해서 내가 베스트 오브 미가 될 수 있고, love yourself, 네 자신을 사랑하는데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술일 수도 있고 마약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나를 쾌락을 줄 수 있고 그 DNA, 나의 DNA를 극도로 쾌락을 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은 뭐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사단에 보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면 선악과를 따먹어라는 그 메시지의 구조랑 같은 거예요. 네가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인생 주인 될 수 있다면 뭐라도 해도 돼라고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던졌던 그 메시지가 정말 기가 막히게 멋진 아이돌 그룹을 통해 멋진 춤과 실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이 친구들이 이걸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읽어내기로는 이 전반적인 앨범과 이 그룹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 성경적이거나 복음적이진 않아요. 굉장히 우리 후대들에게 치명적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를 각인시키는데 굉장한 집중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 마지막 곡이 뭐냐면 고민보다 고입니다. 고민하지 마, 찔러버려라는 건데, 하루아침에 전부 탕진해버려. 달려 내가 벌어 사치. 열의를 해서 번 나의 페이 전부 내 배에. 티끌 모아 티끌 탕진잼. 탕진잼 아시죠? 탕진하면서 재미 본다는 거죠. 내버려도 그리고 과소비 해버려도, 내 적금을 깨버려도 내일은 없어. 내 돈을 더 써. 쥐꾸면 별 뜰 때까지, 해 뜰 때까지. 욜로 아시죠? 욜로. 어차피 이제 그냥 적당히 즐기다가 그냥 행복하게 쓰다가 그냥 인생 가는 거다는 거예요. 탕진잼. 내 통장은 밑빠진 독이야. 강 깨버려. 오늘만은 고민보다 고 해버려. 쫄면서 아끼다가 똥이 돼버려. 문대버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이 가장 열광하는, 그리고 전 세계의 특히 여성 우리 팬들이 가장 열광하는 방탄소년단의 이 노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아이돌이란 너희들이 어떤 거야?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힘들 때 위로가 되고 웃음을 주는 존재예요. 만약에 엑소가 없으면 하루하루가 슬프고 힘들 것 같아요. 엑소는 나의 활력소고 가족과 같은 존재예요. 힘든 삶에 대한 보상이에요. 스트레스가 풀리는 마법이에요. 나에게 아이돌이란 쓰레기통이에요. 왜? 내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니까. 슬플 때 마음을 토닥여주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들이 존재론을 말하고 있어요. 이 초등학생들에게도 아이돌이 그냥 잘생겼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들의 외로움과 쓸쓸함과 그걸 달래주는 존재의 위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특히 여자아이들 남친증이라는 거, 여러분 때는 그랬나요? 지금 초등학생 랩런트 중에서도 꽤 있더라고요. 남친증을 가지고 다녀요. 이런 방탄소년단 유명한 아이돌 그룹의 남친증.
자, 그러면 이런 문화의 흐름에 분명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아주 세련되게 포장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약 120년 전에 이 시온의 의정서라는 유대인이 썼다, 혹은 유대인을 모함하기 위해서 썼다, 뭐 이런 의견들은 있지만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요, 어떤 그룹이 이런 글들을 썼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상상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저는 13번째 내용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랑 너무 일맥상통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속셈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오락을 유행시켜 사람들을 그 속에 묶어둘 필요가 있다. 그들이 독립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 수 없도록 도박이나 구경거리, 유흥장 등 오락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머지않아 신문의 후원을 통해 예능, 스포츠가 인기를 끌게 될 것이며 사람의 관심을 모으는 연예인도 나올 것이다. 이러한 오락은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버리기 위해서다. 그러면 점점 생각하는 습관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우리 계획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게 그냥 상상의 소설책이라 하더라도 되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 시점의 시대적 상황과, 특히 20년 동안의 시대적 상황과 너무 맞물려 있죠. 이게 100년도 더 된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 시점을 살아가는 시대의 흐름과 문화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히 이 문화 속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걸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좀 어려운 철학적 용어예요. 근데 조금 알면 도움이 되는 게, 오늘날에는 이성적인 것보다는 되게 감성적인 코드를 쓰고 있어요. 합리적인 것보다는 그냥 비합리성을 추구하고요, 의식적인 것보다는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책들이 뭐였냐면 심리학 서적이었어요. 프로이드, 이런 심리학 관련된 서적들이 엄청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것보다는 일탈을 일삼는 것이 하나의 미덕이고, 억압하는 것보다는 폭로하는 거, 뭐든지 막 폭로하는 거예요. 필연적인 것보다는 우연적인 것,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부분적인 그 구체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춰요. 동질성보다는 차이점, 불확실성, 모순성, 단절성, 이런 특징이 오늘 문화 속에 많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되게 감성적이죠. 되게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의 작품들이 많은데,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한 가지 갖고 있는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든지 일단 해체시켜고 보자 이거예요. 뭐든지 절대 진리는 없어. 옳은 것도 절대적인 것도 없고, 옳은 것도 틀린 것도 없고, 절대 악도 없다, 절대 선도 없다. 모든 기준을 일단 부정하고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충돌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복음은 절대 진리고 절대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 세계관은 이것과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해체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도 해체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해체시켜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충돌하는 부분이 특별히 이런 부분들인데, 뭐든지 해체시키고 보자라는 거죠. 주토피아라는 애니메이션이 몇 년 전에 좀 히트를 쳤었어요. 여기서도 이제 동성애 상징을 딱 나타내면서 겁쟁이처럼 숨어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마초 스타일의, 되게 터프한 스타일의 경찰과 또 게이 스타일의 경찰이 나와서 굉장히 무시를 당했어요. 근데 나중에 되면 서로의 차이를 더 포용하게 될 거예요. 되게 아름다운 메시지, 아주 인류애적인 그런 메시지를 던져요. 그런데 이 주제가가 뭐냐면 Try Everything이라는 노래가 나와요. Try Everything, 뭐든지 모든 걸 해볼래요 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도대체 뭘 해볼까요? 그래서 저는 이 뿔 달린 제 가수가 여장을 하고 나오길래 저는 수컷인 줄 알았어. 근데 뿔 달린 가젤은 암컷인 줄 알았어요. 근데 뿔 달린 가젤은 전부 다 수컷이래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예요? 여장을 한 수컷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성애 커플 수컷 2마리가 등장을 하더니, 우린 좀 시끄러워, 사과 따윈 기대하지 마. 그러더니 옆방에서 막 신음소리가 들려요. 이제 동성애하는 그런 장면들을 연상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좀 시끄러워, 사과 따윈 기대하지 마.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게 내가 쾌락을 즐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것을 추구하는데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다 벗고 살아? 여기 자연주의 클럽이래. 그러더니 이제 다 벗고 요가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의인화된 캐릭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상식적인 틀과 규칙을 파괴하는 것이 은근히 들어가는 거죠. 저희 세대 때 굉장히 히트친 영화가 매트릭스라는 영화였는데요. 이 매트릭스는 핵심은 뭐냐면 매트릭스는 지금까지 나를 길들여온 어떤 절대적인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네가 벗어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뇌되고 길들여진 종교적인 것, 도덕적인 것, 교육받았는 것 그거 깨고 네가 네 인생 주인 되어서 신처럼 스스로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해. 그런 메시지를 1, 2, 3편을 통해 전달을 합니다. 그럼 이 감독의 진짜 의도가 뭐였냐면요, 이 감독이 원래 이 영화를 만들 당시에는 워쇼쇼키 형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자매가 되어 있어요. 유대인이거든요, 이 친구들도. 그러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꼭 남자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남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네가 평생 남자로 살아야 돼, 여자로 살아야 돼라는 게 일종의 사회가 만든 매트릭스라는 거야. 종교가 만든 매트릭스라는 거죠. 근데 그 틀에 네가 굳이 매여서 살 필요 없다는 거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라는 게 오늘날 전반적으로 교육과 문화의 창세기 3장 메시지예요. 네가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야. 결국은 2000년대 딱 들어서면서 이 영화 99년도에 개봉을 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1, 2, 3편이 나왔는데 딱 뉴 밀레니엄이 되면서도 되게 상징적인 메시지였어요. 매트릭스 기존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 문화,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약 2000년 동안에 사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기독교 중심으로 발전을 했었어요. 그 매트릭스를 깨고 나오라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유대인이었던 이 감독들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에 굳이 남자로 태어나서 내가 남자로 살아야 되라는 그 강박관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걸 작품화시킨 거예요. 그게 이제 최근에 몇 년 전에 나왔던 버전 중에 하나가 레디꼬였어요. 이 레디꼬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였냐면요, 옳은 것도 틀린 것도 규칙도 내겐 없어. 난 자유야. 완벽한 소녀는 이제 사라졌어. 즉 규칙을 지키고 룰을 지키고 뭐 도덕, 윤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런 매트릭스 지키려고 하는 걸 다, 그거는 완벽한 소녀가 내가 돼야 되라는 그 억압에 네 스스로 갇힐 필요 없어. 왜 그게 묶여 있어? 빠져나와. 그게 레디꼬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영어를 못 알아듣고 극장에서 보다가 이 노래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잘 만든 영화였고 너무 감동이 있었고 엘사가 너무 예뻤어. 굉장히 감동적인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서 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이 영어 가사를 분석해보고 재해석을 해보니까요, 영어로 번역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딱 보니까 가장 핵심 메시지가 이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60년대 이미 이런 사상과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Let it be, let it be. 이거 혹시 누구 노래인지 아세요? 비틀즈, 그죠? 아마 요 구간만 아실 거예요. 거의 나머지는 잘 모를 텐데. Let it be. 이 Let it be도 메시지가 바로 1960년대 히피와 반문화 운동. 그러니까 기성세대를 넘어서자. 기성세대를 뭐 타파하고 박살내고 우리 젊은이들의 자유, 젊은이들의 뭔가 쾌락, 그래서 마약과 뭐 자유로운 그런 성관계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선언했던 영혼들이에요. 60년대. 그때 바로 Let it be가 이들의 상징적인 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Let it be 해석을 하면 뭐예요? 내 있는 존재 그대로 내두라는 거잖아. Let it be. 있는 존재 그대로 냅둬. 좀 간섭하지 마. 뭐 어떻게 고치려고 하지 마. 아까 같은 거야. 완벽한 소녀 이제 사라졌어. 옳은 것도 틀린 것도 규칙도 난 없어. 라는 Let it go. 그거는 조금 더 발전된 메시지. go는 조금 더 적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Let it be는 내 있는 그대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마약과 특별히 이 집단적인 성관계를 하는 그런 히피 운동을 두고서 우리의 생활에 터치하지 마, let it be,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유럽에는 특별히 비슷한 시기에 68 문화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다 같은 거예요. 기성세대는 무너뜨려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회를 바꿔야 돼
라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6.8 문화운동에 대해서 50주년이 되는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게 이런 학자들이, 엘리트들이 기념을 하고 막 학술제도 하고 막 발표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막 민주화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6.8 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 기념 학술대회 열고 이런 지금 흐름들이 일어나요. 그럼 도대체 이런 문화혁명을 했던 사람들의 구호가 뭐였냐면요, 모든 권력을 상상력에게 맡겨버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30이 넘은 사람은 그 누구도 믿지 마라. 우리 안에 잠자는 경찰을 없애라. 침체기 없이 살고 구속 없이 즐겨라. 자, 이런 내용이에요. 마음껏 성관계를 맺고 더 혁명을 하고 싶어진다. 자, 이런 해방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면서 이게 좀 심각해지니까는 심지어 범죄 집단까지 생겼는데, 적군파라는 이 대학생들이 만든 테러 조직이었어요. 독일에서. 그런데 이 조직을 만든 친구들이 누구냐면요, 목사님 자녀, 선교사님 자녀였어요.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그 독일에 복음이 상실되고 희미해지면서 점점점 영적인 것이 상실되고 기독교가 굉장히 뭐예요? 합리주의, 이성주의, 인간중심주의, 이렇게 독일이 자유주의 신학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목회자 자녀로 자란 친구들이에요. 갖고 있는 상처, 영적 상태가 엉망이에요. 결국은 시대의 사단의 메시지, 틀린 이념과 사상이요, 만나버리니까요 폭발을 하는 겁니다. 결국 다 자살하고 죽었어요. 그럼 이런 60년대 미국과 유럽을 휩쓸렸던 한때 Let it be, let it go 했던 그 문화혁명의 후폭풍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교육에서는요 성, 동성의 에로티시즘이 정식 교양 과목으로 나오기 시작하고요, 뭐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 정신분석과 사회적 억압, 60년대 유럽 사회투쟁이라는 이 자본주의가 발전한 유럽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혁명, 이런 사상들이 대학에서 가르쳐지기 시작해서, 그러면서 성해방운동이 시작됩니다. 한 여자랑 2번 자는 자는 기성세대다. 이미 기성세대다. 자유로운 성관계를 맺어라. 넓은 사회를 타파해라. 이런 성해방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코민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집단적으로 동거생활을 하는 거예요. 6.8 혁명의 정신을 적용해서 Let it be, let it go 하자. 어떤 거에도 얽매이지 말고 우리 기성세대, 기독교가 만든 틀에 얽매일 필요 없어. 매트릭스를 깨. 우리가 자유롭게 쾌락을 즐길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코민운동을 만든 사람의 그 강령을 보면요, 가족과 결혼 제도를 파괴해서 인간 해방을 하자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원래 취지가. 그러더니 여성 해방 운동이 그때부터 또 새롭게 일어나는데요. 60년대부터. 그때부터는 이 여성 해방 운동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 사상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본주의 질서, 기독교 질서, 서구 사회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여성들도 해방운동을 해야겠는데, 그 중심의 원동력이 마르크스 사상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성 해방운동은요, 가부장적인 위계 질서는 감옥이다 라고 하면서 자유로운 선택, 자유로운 연애, 자유결혼, 자유이혼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낙태하면 그 당시에 처벌을 받았어요. 이거 폐지해라. 오늘날에 지금 제기되는 상황과 똑같아요. 그래서 유상권, 낙태권도 하나의 내가 내 인생 주인이기 때문에 내 거다라는 거예요. 내 배는 내 것이다. 유산시킬 수 있는 권리, 낙태시킬 수 있는 권리도 가부장적인 질서를 깨는 상징적인 내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게 바로 페미니즘 운동이었어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다시 말하면 네가 꼭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남성으로 태어날 필요 없어. 매트릭스 깨버려. 같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성이 태어났다고 해서 여자는 이래야 돼. 여자기 때문에 내가 분홍색을 좋아해야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머리가 길러야 되고, 아니면 인형하고 놀아야 되고, 이게 우리가 편견이나 아니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틀린 교육 때문이다. 틀리게 우리에게 각인시킨 결과다. 그걸 다 깨고 나오자. 그 흐름이 이 페미니즘 운동에서 대두가 돼요. 그러면서 마약이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환각 체험을 통해서도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비주의, 초월적인 어떤 의식을 확장함에 있어 마약을 활용해서 청소년과 청년 사이에 성인식, 생일, 파티, 어떤 단체를 결성할 때 의식에 마약이 대대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때 기독교 국가였던 문화였던 유럽과 미국이 언제 마약 국가가 되었죠? 저는 그게 의아했습니다. 왜 유럽은 마약이 엄청 많고 미국은 왜 마약 대국이 되었을까?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기독교 중심, 한때 세계 선교를 했던 나라잖아요. 언제부터 이 마약이 퍼졌지? 한 번도 질문 안 해봤거든요. 유럽도 가봤지만은. 근데 제가 이 6.8 문화운동 이후로 마약이 대중화된 걸 알게 되면서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마약이 유럽과 미국에 대중화되기 시작했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교회가 본격적으로 쇠퇴합니다. 그나마 있었던 젊은 렘넌트들마저 다 사라져요. 왜? 교회는 고리타분한 기성세대 어른들이나 가는 곳이지 매트릭스를 지켜야 되는 곳이지 이걸 깨기를 원하는 레디비 레디고 하고 싶은 젊은 세대들이 어울리지 않는 곳이 된 거예요. 이것이 젊은이들 사이에 그 당시에 문화가 되고요, 공유되었던 서로의 감정이 되고요, 의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이제는 눈치를 봐야 되는, 왜? 교회 가면 왕따 당하니까. 그런 게 이미 유럽과 미국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급격하게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교회가 다른 것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99년도에 영국 런던에서 1년간 있었는데요, 그때 이미 모슬렘 사원으로 변해버리고 클럽으로 변해버리고 다른 것으로 변해버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언제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런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문화혁명, 레디비 레디고 매트릭스를 깨, 옳은 것도 틀린 것도 규칙도 없어, 모든 걸 뒤집어 버려. 이런 운동을 했던 우리 젊은이들이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뭔가를 봤겠죠, 뭔가 들었겠죠, 뭔가 읽었겠죠. 보고 듣고 읽는 걸 통해 각인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떤 것을 보고 듣고 읽었길래, 어떤 메시지가 들어갔길래 이랬을까? 흔히 그 당시에 60년대 이 지성인들, 대학생들, 엘리트들에게 호응을 얻었던 사상이 뭐였냐면요, 바로 문화적인 마르크스주의라 그래서 과거의 고전적인 경제 이런 마르크스 플러스 문화적으로도 마르크스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엘리트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물질적인 풍요는 이미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유럽이 막 부흥하면서요, 이미 육신적으로는 배가 불렀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데 뭔가 정신적으로 방황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공허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지? 이 외로움에 대한 답을 추구하다가 이들이 마르크스 사상 중에 소외의 개념을 딱 잡습니다. 우리가 소외구나. 육신적으로는 배부르지만 정신적 소외를 우리가 당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프로이드의 무의식 개념을 끌고 와요. 프로이드를 갖고 인간을 이해하는 것과 마르크스 사상의 소외 개념을 합쳐가지고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 왜 우리가 이렇게 외롭지? 왜 이렇게 소외받지? 왜 인간이 이렇게 억압을 받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라고 분석을 하더니 결론을 내길, 결국 자본주의가 문제고 그 배경이 되는 또 기독교가 문제다. 이 모든 게 지금까지 수백 년간의 질서를 만들어 왔고, 남자가 여자가 1대1로 결혼해서 자녀를 놓는 당연한 우리 가정에 대한 상식도 기독교가 만든 거다. 그건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든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이 억압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절대적인 인간 해방을 추구해야 되고 쾌락을 추구하도록 놔둬야 되고 무한한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마음껏 쾌락을 즐기고 싶은 본능이 있는데 이걸 억압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겐 스트레스가 된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개념을 가져와서 결국 무의식 속에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언젠가 폭발하니까 이 무의식 속에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모든 본능을 풀어헤치도록 모든 자유, 쾌락, 본능을 허용해라라는 거였어요. 이게 문화적 마르크스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문화혁명을 통해서 기존의 자본주의 기독교 중심의 질서를 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흔히 신좌파라고 알려지는 서밋들이 이때부터 6.8 문화혁명 이후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주요 요직의 서밋들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6.8 혁명 세대들에게 문화혁명을 일으켰던 그 당시 대학생들이 읽었던 책들 중에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당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사상 중에 핵심이 뭐였냐면요, 기동전과 진지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동전은요, 바로바로 치고 빠지는 싸움이에요. 근데 진지전은 뭐죠?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이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시스템을 준비하고 물자를 확보하고 오랫동안 준비하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오래 기도 가운데 예비 캠프, 본 캠프 전체가 연합해서 확 나가는 그런 진지를 구축해서 나가는 전도 캠프 있잖아요. 이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럽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안 일어나는, 혁명이 안 일어나더라. 왜 그렇지? 라고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이, 유럽은 이미 수백 년 동안 자본주의가 발달한 사회이기 때문에 섣불리 혁명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유럽에서 성공시키려면 장기적인 진지전을 펴야 된다.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고, 제자를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고, 우리 이 캠프에 이런 것처럼 지식인을 통해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꿔서 그들 스스로가 혁명의 일원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노동자가 막 일어나가지고 러시아처럼 그렇게 유럽은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서 68 문화혁명을 했던 독일의 두치케라는 리더가 있어요. 렘넌트 리더가 있었어. 근데 이 친구는 뭐라 그랬냐면요, 한 번에 권력을 다 장악하려고 하지 마. 마오쩌둥이 중국 장악에 썼던 문화혁명처럼 긴 행진, 진지전, 오랫동안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버려. 그래서 제도 안에 점진적으로 침투해 들어갈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 중국의 문화혁명은요, 어떤 거였냐면 1960년대에 일어난 이 문화혁명은요, 1950년대 말부터 마오쩌둥이 권력이 약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권력이 위태위태하니까 이 젊은 세대들을 내가 잡아야겠구나.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마오의 사상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걸 몇 년 동안 집중을 시켜요. 각인을 시켜요. 그리고 D-Day, 기성세대들을 타파해라, 지식인들을 타파해라, 종교인들을 타파해라. 왜? 그들은 공산주의 사상이 이제 희미해지고 자본주의 사상이 물들었어. 그래서 이 기성세대를 타파하라는 메시지를요, 어린 친구들에게 던집니다. 그걸 몇 년간 애들이 듣다가 나중에 D-Day 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전국에서, 중국 전역에서 공식적으로 300만 명 이상 죽음을 당합니다. 이렇게 지식인들과 종교인들, 기성세대들이. 그러니까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후대들을 길러냈던 문화혁명이에요. 이 마오쩌둥의 사상을 그대로 68혁명 세대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60년대에 68혁명 세대들에게 이론적인, 사상적인 그런 각인 뿌리 체질을 전달했던 교사가 누구였냐면 루이 알투세르입니다. 이 루이 알투세르는 이데올로기라는 전쟁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부르주아, 자본주의 파괴,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는 시스템을 준비해라. 토대를 건설해야 된다. 혁명가의 임무는 혁명을 일으키는 게 아니다. 혁명 조직을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진지전을 준비해라는 거죠.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정치와 도덕과 언론과 예술 등의 문화기관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가치관, 사람들의 세계관, 사상을 조금씩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이데올로기 전쟁이에요. 근데 이 루이 알투세르는 우울증에 시달린 정신병자였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 자기 와이프를 목을 졸라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심각하게 이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수많은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자가 일어나게 되고요. 70년, 80년,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의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마르쿠제라는 유대인인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굉장히 유럽과 미국에서 60년, 70년대 인기가 있었던 엘리트였습니다. 이 사람 뭐라 그랬냐면 1차원적인 인간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기존의 어른들, 아버지 세대의 노동자들은 이미 배가 불렀다. 이제 많은 것들을 누리는 혜택 속에서 혁명할 의지가 없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할 의지가 없다. 그래서 기존의 질서 밖에 소외된 자들을 찾아라. 소외된 자들. 기존 질서의 종식을 원하는 사람들. 자기가 현재에 있는 틀 안에서는, 이 매트릭스 안에서는요, 내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을 깨길 원하고 이 매트릭스를 깨길 원하는 소외받는 사람들을 찾아라. 그래서 인종차별받는 사람들, 동성애,
실업자, 불법 이민자들을 모아라. 그리고 연대해라, 연합해라, 원내스해라. 결국 이들을 혁명을 위한 제자로 만들어서 낡은 기존의 자본주의, 기독교 질서를 타파해라 라는 내용이 1차원적인 인간의 내용이에요. 자, 이게 바로 60년대, 70년대 젊은이들에게 읽혔던 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읽혔던 책이 이 빌헬m 라이가 쓴 성혁명, 성정치학 이런 책이었어요. 독일 공산당에 가입을 해서 성정치협회라는 걸 만들고요.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억압된 성본능을 해방시키는 거다. 기존의 기독교 중심의 혹은 자본주의 중심의 결혼 제도를 무너뜨려라. 정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그 결혼 제도를 무너뜨려라. 이제는 어린이, 청소년, 여성의 성해방, 성혁명, 성정치를 실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예요.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를 굉장히 혐오했던 사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나오고요. 그럼 이렇게 앞에 봤던 몇몇 이 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대표적인 몇 사람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결국은 중심적인 사상은 마르크스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인간의 이해에 있어서는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감성적이에요. 되게 인간의 얼굴을 한 따뜻한 일종의 매력미가 있는 감성적인 코드가 있는 마르크스 사상이에요. 그게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부터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드디어 2000년대 넘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지성인들에게 본격적으로 그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란 자기의 운명을 지배하는 자유로운 자다라고 말합니다. 완전 창세기 3장 메시지죠. 그죠? 자기 운명을 지배하는 자유로운 자. 근데 마르크스는 원래 처음에 시인이어서 시인. 이 사람 경제학자 이전에 시를 썼어요. 대학 졸업하고 절망한 자의 기원이라는 시인데요. 나는 위에서 다스리는 자를 향하여 나 자신을 위한 복수를 하고 싶다. 시는 저주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이제 내게 복수 외에 남은 건 없다. 이제 높이 나의 왕좌를 건설할 것이다. 그 정상은 냉혹하고 높을 것이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이 이 마르크스의 시 속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백한 소녀라는 시에서는요, 내 영혼은 한때 하나님께 충성했으나 지옥을 위해 나는 선택되었다. 그리고 희곡을 씁니다. 오울라렘이라는. 오울라렘은 마누엘로의 철자를 바꾼 거다. 마누엘로는 신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뜻의 임마누엘의 변형어다. 사단 숭배적 오컬트 종교 인문의식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희곡을 씁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신비주의 사상이 심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프리메이슨인데, 마르크스가 프리메이슨이 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모세 헤스입니다. 독일 무신론 철학자면서 프리메이슨이었고요. 유대교 시오니즘을 체계화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 혁명적인 사회주의 사상의 개척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사상을 부르짖었던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선언이라는 그 유명한 책자, 저도 읽어봤는데 그 책을 함께 작성했던 스승이었어요.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인간을 중심으로 한 사상이요, 만든 결과는요, 구소련에서 2천만 명이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 속에 죽습니다. 마오쩌둥은 중국에서 6,500만 명이 굶어 죽게 하고 학살을 하고요, 베트남에서는 100만 명이 죽습니다. 캄보디아 200만 명이 죽습니다. 동구 공산권에 100만 명이 죽어요. 아프리카에서는 1,500만이 이 사상 때문에 죽습니다. 북한에서도 500만 명이 지금까지 죽어왔어요. 이 무서운 사상 때문에. 하나님 떠난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상 속에서 수많은 역사의 피와 눈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화적인 마르크스주의는 이 마르크스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문화적인 따뜻함과 문화적인 감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접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이후로 유엔이라든지 각종 기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문화적인 마르크스주의자인 68세대가 이 68년도, 70년대 그들이 20살, 22살 이랬잖아요.
그러면 90년대가 되면 그들이 약 50대, 40대 넘어서 50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정책, 자기 아이디어, 꿈을 펼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전 세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90년대부터 유럽과 미국이 제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한 예로 유엔을 소개하자면 제3세계 원조, 아프리카의 원조를 할 때 이 원조를 받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주류와 정책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성주류와 정책이 뭐냐면 남성, 여성 이렇게 나뉘는 이분법적인 성구별이 아닙니다. 50가지, 60가지가 넘는 자기 스스로 규정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성을 말하는 거예요. 매트릭스를 깨는 거죠, 완전. 내 스스로 모든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성주류와 정책을 수용하라는 건 이걸 수용해야만 교육도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고 법 집행도 이렇게 해야 되고 정책 실현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성주류와 정책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야 아프리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 이 세상이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창조의 질서 자체를 이제 깨는 시대가 온 거예요. 과거 90년대 이전까지는요, 그래도 불신자가 법 집행을 해도 불신자가 정책을 실현해도 창조적인 근본 질서가 깨트려질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대가 일어나니까 창조적인 근본 질서마저도 뒤엎어버리는 일반 은총의 유지가 안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통해서 치유가 필요하고 그 서밋에서 틀린 서밋들이 흐름을 만드니까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제는 진지전을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전에 전도자를 하나님 부르시고 20년 전에 렘넌트 운동을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렘넌트 집중훈련 속에 있는 거며 하나님 방주 운동을 하게 하시는 거죠. 네피림의 거센 지금 어마어마한 파도가 일어난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이 지역의 렘넌트와 후대를 살리는 방주운동을 시급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요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커밍아웃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렘넌트 중에 이 유엔과 관련해 일을 했던 친구가 제 대학교 후배였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실제로 같이 일을 해보니까 게이가 그래 많대요. 자기 같이 일했는 2명도 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우표를 공식적으로 발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의 이 인권 개념은 유엔의 그 보편적인 인권 개념을 넘어서서 68혁명 세대, 옳은 것도 틀린 것도 규칙도 없고 레디비 레디고 내가 쾌락과 모든 본능과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다면, 내 마음껏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인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 그 인권 개념이 지금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드디어 학문 섹스는 인권이다라고 이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모든 옳은 것도 틀린 것도 규칙도 없고 이쁜 거 예쁜 거 뭐 진리다 아니다 이런 기준 자체가 다 허물어진 60년대 말부터 점점 무너지더니 90년대부터는 정책적으로 그리고 문화 컨텐츠 속에 이제 녹여내서 2000년대는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 이슈가 언제부터 이슈가 됐죠? 불과 3, 4년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한 3년 전까지, 4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크게 이슈가 안 됐었어. 근데 이게 이제는 엄청나게 크게 이슈가 되는, 특히 수도권은 더 그래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딱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 세워지죠. 딱 보세요. 우리나라도 보시면 이 68혁명 세대가 휩쓸고 그 세대에 우리나라에도 80년대, 90년대 유학을 갔던 교수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각계각층의 정책을 실현하는 엘리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 문화, 뭐 PD가 되어 있고 영화 감독이 되어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또 2000년대 딱 들어서면서 생깁니다. 그리고 이 인권위원회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2003년도에 동성애 표현 매체물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 목록에서 삭제시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위의 보고서를 이미 2005년도에 작성을 해요. 2006년도에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도록 권고를 이미 합니다. 2007년도에는 어린이용 동성애 옹호 애니메이션을 만듭니다. 우리 세금으로. 그리고 2013년도에는 전국 초중고에서 초중고에서 상영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 장관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감이 되게 중요해요. 각 지역마다 교육감이. 왜? 교육감 재량에 따라서요, 이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전국의 거의 대다수의 교육감이라든지 현재 우리 교육감님마저도 사실은 우리 어떤 진보적인 정권이잖아요. 이 진보적인 정권은 기본적으로 장점이 있지만은 또 하나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면 바로 이런 앞에서 봤던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 사상에 있어서 더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옳은 것도 틀린 것도 규칙도 없고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평등과 정의라는 이름 하에 모든 게 허용되는 게 더 열려있는 사람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보이지 않는 네피림의 문화들이 이제 우후죽신 교육 행정을 통해서 교육 정책을 통해서 이제는 교과서를 통해서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2000년대 중반부터 이렇게 동성애 표현 매체물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웹툰, 여기에 동성애 매체물이 엄청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Y라는 시리즈 아시죠? 우리 초등학생들이 많이 봤던 Y 시리즈에 제일 많이 마르고 닳도록 받는 게 애들이 뭔지 아세요? 사춘기와 성이라는 거예요. 제일 관심이 많은 거죠. 근데 여기에는 동성애는 아름다운 것이고 정상적인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생각이 크는 인문학, 생각이 어떤 쪽으로 크고 있을까요? 보면 아주 이게 동물을 통해서 동성애는 아주 아름답고 정상적이고 세련된 것이라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굉장히 포용적이죠. 이제는 미래엔 출판사에서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179쪽에는요 현대사회 다양한 가족을 소개하는데 10명의 게이 커플이 같이 사는 코민 가족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현대의 하나의 가족의 형태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인권보도 준칙이라는 것을 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아예 말하지 말도록 입을 싹 닫게 만들어요. 조금이라도 동성애와 에이즈가 이게 관계된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바로 태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피해를 안 보기 쉽게 압박을 안 받기 위해서 이 인권 보도 준칙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 이게 몇 년 동안 보면 동성애와 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걸 거의 보도를 잘 안 했어요. 그러는 사이 우리나라에 드디어 10대 청소년들에게 이 동성애자들과 이제 그런 관계를 맺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로? 1999년도 12월 교육부는요 동성애자 인권연대 임태훈 씨, 현재 군인권센터 소장, TV에 가끔씩 지금 나오는 분 있죠. 그 사람이 민원을 넣어요. 동성애는 에이즈를 초래하는 문란한 성관계라는 내용을 교과에서 삭제하도록 민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그게 결정이 되어져요. 2000년대. 왜냐하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10년 동안 이제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다 보니까 교육적인 정책,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때 생겨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민원이 들어가는 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저는 초등학교 때 배웠거든요. 동성애와 이 에이즈가 관계가 있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때부터 그게 2000년대부터 그걸 안 배웠어요. 교육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보십시오. 2000년대 딱 들어서면서부터 청소년 에이즈 환자 급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로? 전 세계 에이즈 환자는 35% 감소했거든요. 아프리카도 35% 감소했어요. 우리나라에는 465% 증가했어요. 지난 10몇 년 동안. 청소년들, 남자 청소년들. 이거 언론에서 말을 안 했던 거 이때까지. 이런 모든 시스템 속에서.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 매년 급증하니까 지난해만 치료비가 1,000억 이상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100% 다 지원합니다. 미국도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00% 지원을 해요. 그러면 우리 세금으로 지금 다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에이즈 환자가 가능하면 적게 발생하도록 예방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예방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건 인권 저촉되는 거니까. 인권을 침해하는 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에이즈 환자는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국가 세금은 계속 생겨나겠죠.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돼요. 자, 이런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학생인권 조례에서 뭐라 그러냐면 딱 첫 주제가 뭐냐? 인권을 두려워하는 건 자기 자신의 주인 되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다. 뭐 읽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너무 좋은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하는 게 인권이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인간에게 주신 권리예요. 축복이에요. 그게 인권이에요. 근데 하나님 형상 잃어버리고 사단의 종로로 타며 불신자에서까지 운명 속에 매여 살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인권을 부르짖으니 많은 게 왜곡되고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영적 문제가 심해지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하셨던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뭐가 연결되냐면 인권위원회를 강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딱 대통령이 되자마자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시키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기관장 평가에 인권위원회의 권고 수용률을 반영하겠다. 다시 말하면 인권위원회가 뭘 말하면 그거 들으라는 거예요. 그거 안 받아들이면 네가 진급하는데 지장이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암묵적인 압박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구조적으로 형성이 되는 지금 현재 흐름입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이제 이 대학가에서는 과거의 68혁명 세대들의 지금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68혁명 세대들에게 지식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알려지는데 오늘날에도 해방의 상상력 그러면서 프랑크푸르트 학파 다시 읽기 이게 대학가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더니 페미니즘 운동을 했던 시몬 드 보부아르 이 여자도 유대인이었어요. 시몬 드 보부아르 제2의 성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거다. 그럼 다시 읽기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다시 이틀 학교, 하루 학교 이렇게 마르크스 사상을 갖고 모든 걸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하는 흐름이 오늘날 젊은 세대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마르크스 사상으로 봐라. 역사도 마르크스 사상으로 봐라. 심리학도 마르크스 사상으로 봐라. 철학도 마르크스 사상으로 봐라. 경제학, 정치학도 마르크스 사상으로 봐라. 기준이 이제는 마르크스, 아까 전에 문화적 마르크스 사상, 신좌파의 60년대 이후 70년, 80년대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는 그 흐름이 오늘날 이 지성인들, 교수들, 엘리트들, 책 쓰는 사람들, PD들, 뭐 감독들, 아니면 뭐 뉴스 이렇게 글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제 나이 또래, 200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던 제 나이 또래, 이제 30대 중후반이 된 사람들이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통해 나온 책들이 바로 이런 책들이에요. 제가 200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이미 이 대학가에서 마르크스 사상, 그러면서 막 자본주의가 문제다, 막 이러면서 사실 그런 것들이 대학에서 많이 감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또래의 젊은 작가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마르크스 사상을 굉장히 아름답게 아주 친근하게 휴머니즘적으로 감성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고려대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막시즘이라는 포럼 운동이 있었어요. 지금 올해도 했거든요. 19년째 하고 있는데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이면요 약 60개, 70개 강연이 벌어집니다. 3박 4일 동안. 그리고 이런 성소수자 차별의 원인과 해방의 정치, 이게 작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차별금지법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성주류화 운동, 성중립 화장실, 이런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것들을 이제 정치적으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도 동성결혼 합법화, 성소수자들의 자긍심 행진, 사회주의자들도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아까 전에 허버트 마르쿠제의 사상이 뭐였죠? 1차원전 인간 얘기하면서 기존 질서의 타파를 원하는 그 질서를 깨길 원하는 소수자들, 차별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실업자들 모아라. 그들을 제자화시켜서 기존의 질서를 뒤집는데 제자화시켜라. 그게 1차원전 인간의 핵심이었죠. 똑같이 지금 이들이 대다수의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이 운동을 만들고 조직하고 흐름을 만든 사람은요 특별히 그런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 연대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를 옹호하면서 자본주의 가족제도의 의문을 제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계속 놓으면 그게 계속 노동자를 생산한다는 거죠. 자본주의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질서를 뒤집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점점점 사라져야 된다. 그래야지 자본가들이 이제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결혼 합법화를 하게 되어지면은 동성 커플이 많이 생기면 자녀를 안 놓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뭐예요? 노동력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제
군형법 92조 6항을 없애라 이래 나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라 이래 나와요. 군형법 92조 6항을 알아두셔야 돼요. 군대 안 간 남자들 잘 알아놔야 돼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게 군인이나 준군인이 학문 성교나 성추행할 경우 군대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돼 있어. 현재 왜? 군의 질서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럼 이제 동성애자가 만약에 선임 중에 있다, 장교나 부사관 중에 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묻는데 어떤 광경이 벌어질지 대략 짐작이 되실 거예요. 만약에 군대 안 이 법이 없다, 이제 아까 본격 게이 양성소가 되는 겁니다. 아까 웹툰처럼. 근데 이걸 없애려고 해요. 현재 이 운동을 지금 오랫동안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임태훈 씨예요. 현재 군인권센터 소장. 엄청난 지금 권력을 가졌죠. 현재 작년에 장성들 막 별 몇 개짜리 다 옷 벗게 만든 사람 이 사람이에요. 군인권센터에서. 그 요번에 기무사의 그 문건을 해가지고 했던 사람도 바로 이 사람입니다. 왜 군인권센터 소장한테 왜 그 비밀 문서가 왜 가야 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왜 가야 되는지.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99년도에 교과서에서 아까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에 삭제시켜라고 99년도에 교육부에 민원을 넣었던 사람이에요. 그 결과 우리나라 465% 십몇 년 동안 청소년 동성애자 비율이 그렇게 급증합니다. 근데 현재 군대 내에 92조 6항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걸 현 정권의 코드가 맞기 때문에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앞으로 이제 군대 갈 우리 남자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군천사를 하나님 예비하신 건데, 이 여자들도 기도 많이 해야 돼. 앞으로 여러분이 결혼할 남자가 군에서 무슨 일을 당했을지 몰라. 하나님 앞으로 장래에 나에게 결혼하게 될 남자 군대에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더 웃긴 건 군인권센터 이 소장이 NCCK라 그래서 정상적인 단체가 아니에요. WCC 종교다원주의 찬성하는 그런 단체예요. 기독교 틀린 단체죠. 근데 여기서 인권주간 연합예배 때 인권상을 수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 종교다원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의 복음 개념, 전도 개념 뭐냐면 휴머니즘의 실현이 복음이고 전도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엘리야 같다, 세례요한 같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는 이 사람도 전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상을 줬다는 건 이 사람이 최고 전도자라는 걸 상을 준 겁니다. 이게 NCCK 종교다원주의 운동하는 단체에서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상을 이렇게 줘요. 그러더니 신학생들, 이 전도사님들 틀린 신학, 복음 아닌 인간 중심적인 신학한 그런 신학생들, 목사들이 뭐 하냐면 이런 인간의 이런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치유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야 될,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고 영혼을 살려야 될,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에요. 지금 이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제가 말하는 건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는 젊은 세대들에게, 차세대들에게는 주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체를 이제는 깨어버리는 그 일반 은총 자체가 유지가 될 수 없는 상태까지 내피림에 임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번역 중에 있는 게 뭐냐면 퀴어 신학, 66권 성경 전체에 대해서 퀴어 신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지금 책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 한글로 읽기 시작하면 젊은 세대들이 이 퀴어 신학으로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 퀴어 신학 한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을 만나서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리고 입맞춤을 했어요. 그게 동성애 서로 애무관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굉장히 우정관계였죠. 동성애자들이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거 있죠. 출애굽한 사건. 언젠가는 우리도 동성애자들이 핍박받고 억압받고 편견에서 벗어나는 출애굽하는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재해석을 해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의 입장과 맥락에 맞춰서 성경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통과되는 건데, 하나님의 복음이 기준되어서 우리가 통과되는 게 절대 기준인데, 그들은 그들의 입장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 고쳐서 재해석을 해요. 이게 모든 인본주의 신학의 폐해거든요. 그러더니 이런 마르크스주의와 오늘날의 여성차별, 왜 여성차별 문제를 자꾸 마르크스 사상과 연결시키는지 모르겠어. 이게 지금 일어나는 흐름이에요.
그러면서 여성 해방과 마르크스, 여성 해방과 사회주의, 페미니즘, 마르크스, 자, 이런 것들이 물밑에서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더니 이제는 대놓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21세기 여성 해방 운동,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이제 마르크스 사상으로 모든 걸 다 깨뜨려야 된다. 자, 이런 운동들이 과거 같았으면 이제 큰일 날, 이제 하나의 감옥 갈 수도 있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는 제재를 안 받아요. 이제 여성주의 독서 모임, 만나고 공부하고 힘을 나누자. 이제 페미니즘과 관련된 책 검색해 보세요. 지금 쏟아집니다. 수백 권이 나와서 수백 권이 몇 년 사이에. 2000년대에 이화여대, 숙명여대 이런 그 여성학, 페미니즘 사상을 공부했던 그 세대들이 지금은 작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대학생이었던 저희 또래들이. 그러니까 이게 젊은 세대의 코드에 맞는 왜냐하면 그 세대들은요, 자기 엄마가 가부장적인 질서 속에서 아버지, 또 시아버지, 이런 것들을 좀 힘들게 사셨던 걸 봤던 세대들이에요. 그 82년생 김지영 딱 그 세대인 거예요. 제가 82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직접 겪은 건 아닌데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시집살이 힘들고 뭐가 힘들고 다 남자 중심의 질서고 이런 걸 늘 듣고 봤던 딸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2000년대 여성학을 공부했던 세대들이 딱 30대 중후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책을 계속 쓰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니까 그 이제 후예들이 페미니즘 서울시장 후보로까지 나왔어. 이 친구가 20대 후반인데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탈코르셋 운동, 뭐든지 여성을 억압하는 그 코르셋, 뭔가 여성답게 이래야 돼, 더 예뻐야 돼, 몸매가 더 이렇게 개미 허리여야 돼. 옛날에 그게 이제 여성을 억압했던 하나의 산물로 코르셋을 찍어서 탈코르셋 운동이 지금 계속 이제 번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탈코르셋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여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인스타그램이나 영상을 보면요, 과거에는 나름대로 여성다워서 예뻤어요. 머리도 길고 나름대로. 이제 점점점 화장 안 하는 단계. 그러면서 머리를 잘라요. 그러더니 점점점 문신을 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이제 예전의 모습과 더 거친, 그걸 이제 걸크러쉬다, 아니면 되게 터프한 이제 그런 여성으로 표출을 하죠. 그러더니 심지어 이런 것까지, 천하 제일 겨털 대회.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어. 여자들이 모여서 겨털 대회를 해. 나는 이해가 안 돼. 이게 페미니즘 운동이 이 친구들이 공유가 되는 어떤 정서와 어떤 상처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자는 여자다워야 돼라 했을 때 그 아름다움과 미를 추구했던 전형적인 매트릭스가 있잖아요. 거기에 매이지 않는 반대 급부 형상으로 반대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징그러우면 어때? 이것도 자유롭게 편하게 난 얽매이지 않겠어,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68혁명 세대들이 했던 거거든요. 똑같이 가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68혁명 똑같아. 나의 몸, 나의 인생,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 통제를 반대한다. 이게 똑같이 흘러갑니다. 난 미래의 자궁이 아니다. 낙태죄 폐지. 이제는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교육 지금 당장. 특별히 그 미투 운동 일어나면서 이게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되었죠. 그러더니 이제 그 특별히 과격한 또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몰카 때문에. 그러면서 해화역에서 시위가 지금 몇 차례 되면서 몇만 명씩이 막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너무 과격하게 표현된 것들이 너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남자 다 자결해라. 우리는 대한민국을 불태울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워마드라는 사이트, 아주 급진적인 페미니즘 사이트에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이거죠. 예수 불태웠다 하면서 그 카톨릭의 성체를 불태웠어요. 예수님의 살이다, 그게 카톨릭에서. 근데 그걸 상징적으로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종교적인 억압, 종교적인 기존의 매트릭스를 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그 태아 낙태, 그게 이제 인터넷에서 끌어왔는 사진이라고 하지만 그 태아 낙태 사진을 올리고 그걸 비빔밥 해 먹겠다, 그걸 젓갈 해 먹겠다, 이런 너무 섬뜩한 표현들이 노골적으로 일어나서 이제 혐오 단계까지 가는. 근데 이게 굴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지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면 사상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참으로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이 되어서요, 거기에 딱 걸리게 되어지면 그 사상이 만나게 되어질 때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정말 저는 이런 현장들을 보면 볼수록 특별히 요즘 이런 질문을 해와요. 특히 수도권에 있는 랩런트들이 질문해요.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뭐 촛불 시위다, 페미니즘 운동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인권 운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적으로 재해석해요?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한 2, 3년 정도 랩런트들이 질문을 해왔었어요. 아,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저도 인지하고 한 2, 3년 전부터 이런 부분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도 보세요. 세월호 굉장히 아픔, 슬픔의 참 사건인데 서울대 총학 그 레즈비언으로 커밍아웃을 했던 서울대 총학생 회장 김보미 씨도 여기서 활동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막시즘이라는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도 그들의 이슈로 가져가요. 마르크스 사상 중심으로.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세월호 참사로 본 자본주의 이윤 체제 이 문제점을 파헤치고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분석을 해요. 세월호 사건을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마르크스주의로 본 세월호 참사와 진실을 위한 투쟁. 다시 말하면 아까 마르쿠제의 전략이에요. 아픔을 당한 사람들, 소수자들, 억압받는 사람들, 기존의 질서에 뭔가 그걸 바꿔서 내 이익을 실현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연대하고 연합시켜서 힘을 결집시키는 이 아이디어를 마르쿠제가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답습하고 사상적 제자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마르쿠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류격이 되는 그 제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수저 흑수저 논란이 우리나라에 몇 년 전부터, 사실 이건 몇 년 안 되거든요. 금수저 흑수저. 언제부터 저희들이 더 흑수저가 되어 있습니까? 이 프레임이 없을 때, 이 개념 자체가 없을 때는 우리가 흑수저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한 5년 전부터 그 금수저 흑수저 프레임 논란 속에 우리가 다 갇혀 있어요. 현재 완전 사단이 준 올무와 트리거 함정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금수저 흑수저 누가 규정합니까? 무슨 기준으로? 근데 여기 보면요, 금수저는 20억 이상의 자산이 있어야 돼요. 일단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금수저는 아닙니다. 흑수저 5천만 원, 은수저 10억 이상, 혹시 동수저 계신지 모르겠으나 5억 이상. 그러니까 이게 대다수의 국민이 흑수저가 되게 만든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흑수저로서 아픔, 뭔가 흑수저로서 불합리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게끔 프레임을 자꾸 만듭니다. 그 틀을 자꾸 만들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다 보면 자꾸 갑질하는 사람만 나오고, 이런 조현아 씨처럼 진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막 나와주니까. 또 영화도 보세요. 전부 다 갑은 나쁜 놈, 을이 뒤집어야 되는 이런 대상으로 나오거든요. 영화가,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 이런 것들이 쭉 깔려왔어요. 현재 한 10몇 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흑수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서 노예로 갔는데 나 흑수저 안 할래. 내가 뒤집어야겠다. 나 촛불혁명 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청년 실업의 원인, 오늘 실업 엄청 많잖아요. 요즘 구조적으로 실업이 너무 많아. 어려워. 지금 세대 자체가. 산업의 구조 자체가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르크스 사상으로 대안을 자꾸 제시를 해요. 연세대에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더니 이제 다 종합을 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 헬조선. 불타 없어져야 될 지옥과 같은 나라. 다 떠나야 될 나라. 망해야 될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같은 거는 이제는 전부 다 나라 사랑 이런 거 자체 개념이 멀어진 완전 이상한, 완전 외계인 취업다가는 국뽕이라 그러잖아요. 막 나라에 대해서 막 애국심을 돋구는 영화 나오면 뭐 국뽕 영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프레임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불평등에 분노한다, 자본주의에 분노한다. 그러더니 자본주의 위기 시대 사회주의, 왜 사회주의인가? 제가 2000년대 중반에 공부할 때도요, 장하중 교수, 장하성 교수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본주의가 문제냐 자꾸 문제의식을 저희들에게 알려줬던 책들이 엄청 쏟아졌던 시대였어요. 그 2008년도에 미국의 월가의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전 세계 금융위기가 되면서 자본주의가 한계에 달했다라고 정점을 딱 찍고 인간의 얼굴을 한 따뜻한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경제, 고로 대안이 뭐다? 마르크스 이렇게 나왔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어났던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벌, 뭐든지 재벌은 나쁜 놈이고 이제 너무 단편화시키는 거죠. 단순화시키는 거죠. 하나의 몇몇의 사례를 갖고 확대해서 가고 되게 일반화시키는 흐름이 프레임 전쟁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왜? 언론도 그렇죠, 문화도 그렇죠,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모든 것들 우리가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프레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문제는 자본주의다, 사회주의가 답이다라는 이렇게 진짜 숨은 조직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분노하라, 행동하라, 이 체계바라, 게릴라 운동을 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그러더니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조금 의아했던 게 이 장면이었거든요.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 정권 세워내자라는 게, 이 친구들이 도대체 뭘 알고 저렇게 나오는 걸까 처음에 조금 놀랐어요. 제가 알게 되면서 현재 우리 초중고 아이들이 자라오는 세대들이 더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교사들도, 많은 교사들이 이런 것 사상을 가진 교사들이 참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졌고, 또 확인을 하면서 68혁명 이후로 전 지구적으로 유럽, 미국, 우리나라도 이 문화적 마르크스주의가 굉장히 많이 전반적으로 보편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특별히 우리 박근혜 그러니까 최순실 이 사건이 딱 터지면서 우리나라는 완전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관의 변화는 문화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문화의 변화는 변화된 문화에 익숙해진 대중을 등에 업고 법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법은 한 사회의 평등, 차별, 정상과 비정상을 결정짓는 최종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법의 변화는 결국 자유, 평등, 차별, 인권 등의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내고, 그와 같이 재정의된 개념은 교육, 문화, 법 집행 등을 통해 우리 모두의 생각과 삶을 다스린다. 세상은 바로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 변화되어 온 것이다. 지금 이제 이 시점 법의 변화까지 현재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종교개혁 이후로 500년 전부터 종교개혁 이후로 기독교의 가치관, 기독교의 세계관, 기독교의 기준을 갖고 상당히 정치, 경제, 법, 교육의 시스템, 제도가 만들어졌었어요. 유럽, 미국, 거기서 우리나라에 전달되어 온 거죠. 그러다 보니 불신자가 집행을 하고 가르쳐도 일반 원총의 영역이 상당히 창조 질서가 유지되는 기독교적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60년대 이후로 전 세계적인 반문화 운동이 일어났고, 이런 문화적 마르크스 사상에 하나님 없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일단 무너뜨리고 보자, 모든 걸 해체시켜, 매트리스를 깨버려라는 것이 중심이 된 사상이 드디어 2000년대 넘어서면서부터는 주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법의 변화가 일어나고, 미국도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 시작하고, 이런 움직임이 딱 2000년대 들어서면서 2000년대 네덜란드가 첫 동성결혼 합법화 일어났죠. 지금까지 지금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시간 문제일 수 있다. 이제는 약 500년간 유지가 되었던 그래도 기독교 중심의 많은 일반 은총의 움직임들이, 그게 불신자에게 위탁이 되어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던 시대가 이제 지나갔다는 거죠. 이제 네피림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고로 방주운동 통해서 차세대들을 길러내어서 결국 치유하는 목적을 두고,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각층의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서밋 랩넨트들, 영적 기능, 문화 서밋 랩넨트들이 일어나서 10년,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이 우리나라의 또 전 세계의 흐름에 237개 나라에 엄습하고 있는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전 세계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영적 문제를 퍼뜨리는 이 사단의 메시지와 시스템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서밋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많은 랩넨트들을 이 증인들로, 모델로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셔야 될 게 어젠가요 통과된 거 이거예요. 반대를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이게 드디어 우리나라 국무회의 통과가 됐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법무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법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이 내용이 그 중에서 독소 조항이 뭐냐? 인권의 주체를 국민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 방안 마련, 그리고 성인지 정책 성주류화 시행, 성소수자 관련 국어사전 표제어 등재, 인권 차별 혐오적 방송 내용 심의 강화, 그리고 군인권 자문위원회 설치, 이제 아까 말한 형법 92조 6항 없어질 게 시간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콘텐츠 제작 및 교육,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 존중이라는 이름 하에 이제 옳은 것도 틀린 것도 규칙도 없고 레디비 레디고 하는 매트리스를 깨는 문화가 더 이때까지도 많았는데 이제는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법으로 그걸
촉진시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데. 외국인, 이주민, 난민, 또 인권 친화적 교과서 개발 지금도 있는데 이제는 더 예산을 투자하고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성인권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아까 성정치 했던 그 배경에서 지금 성인권 교육이 나오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에 입각한 성교육이 아니에요. 인간의 억압되어 있는 모든 성본능을 풀어헤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른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걸 최대한 인간의 자유를 누리게끔 본능을 최대한 실현시키게끔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이 어제 통과가 되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제 네피림이 공식화되어지고 법제화가 되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디로 들어갈까요? 교육, 문화, 많은 정책에 다 뻗어나가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그래서 무섭습니다. 원래 법 자체가 하나님 주신 건데 복음을 놓친 흑암의 서밋들이 법을 장악해버리니까 이 법이 반대로 하나님 형상을 노골적으로 깨뜨리는, 하나님의 창조실로 노골적으로 깨뜨려서 영적 문제가 가만히 있어도 인생의 12가지 문제의 순서대로 당할 건데 이제는 정책적으로 교육, 문화 이 흐름을 아주 시스템화시켜서 12가지 문제를 노골적으로 집중교육시키는 거죠. 집중적으로 심어주는, 그래서 말세 디모데후서 3장에 예언된 대로 고통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점점점 거칠어지는 세대, 지금 오는 세대죠. 그래서 12가지 문제를 모르는 맹점이 이 세상 서밋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운동을 저와 여러분 합니다. 사단의 실체를 알고 지옥 배경을 알고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아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세상의 반대의 깊은 걸 볼 때 그리스도의 그 깊은 것이 필요하게 우리는 와닿는 이 전도자죠, 저희들은. 그런데 오늘날 많은 지금 기독교 내진 세상에서는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세례요한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는 종교다원주의, 또 다양성이라는 이름, 인권이라는 이름, 휴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감성주의라는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이런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 복음으로 이런 필터링이 안 되다 보니까 구원의 길은 잘 그리는데 자기가 보는 웹툰에서는 구원의 길이 안 떠올라요. 자기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서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인식이 돼야 되는데, 저 말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나온 말이고, 이 역사 교과서, 여러 가지 도덕 교과서, 윤리 교과서를 읽으면서도 그 역사적 인물을 공부하면서도 12가지 문제 속에서 살았던 한 인생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적용을 못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그리는데. 그러니까 실제 복음적 세계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복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을, 이런 렘넌트의 가치관을 복음 안에서 재정립해 줄 수 있는 집중이 너무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과거에는 불신자들에게 교육을 위탁해도 그래도 안정권이었어요. 일반 은총이 그나마 유지됐기 때문에. 지금 아니라는 거죠. 완전 반대 것을, 흑암의 것을 노골적으로 정책적으로 집중적으로 심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외계인 방송인가요? 외계통신 그 방송에도 보니까 아주 이 색깔을 그대로 나타내더라고요. 어제도 그렇고 PC 운동, Political Correctness, 이게 오늘날 대세거든요. 인종, 민족, 종교, 성차별 포함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캠페인이다. 이게 미국의 80년대에 일어났던 운동이에요. 우리나라에 이제 2000년대부터 들어서면서부터 이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특별히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가 2008년도인가요? 우리나라에 이 책이 나왔어요. 2008년도에 엄청 히트 쳤습니다. 이거 비슷한 거 엄청 또 나오고요. 정의란 무엇인가? 이때부터 그러니까 한 10년이 된 거죠. 지금 정의란 무엇인가에 목숨을 걸기 시작한 게. 근데 이 마이클 샌델 교수는 프리메이슨이에요. 프리메이슨이 준 장학금을 가지고 최연소 그 하버드대 교수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또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런 정의란 무엇인가를 말하는 공동체, 사회주의 공산주의 바로 밑단계의 사상이에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바로 밑단계. 그래서 다 우리나라 조금 좀 배웠다, 조금 이렇게 한다는 사람 TV에 나와서 전부 다 정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오늘날 세상에서는요, 조금 의식이 있다는 사람들은 다 정치적, 도덕적 올바름을 주장해요.
그래서 동성애 인권, 그 인권이지. 뭐 페미니즘, 인권이지. 뭐든지 인권, 정의라는 이름 하에 정치적으로 그건 올바르다는 거죠. 다 허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옳은 것도 틀린 것도 규칙도 없기 때문에, 매트릭스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다 허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떠오른 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100%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를 우리 인정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그리스도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는 그 갈보리산의 은혜를 오늘도 간구할 수 있는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이 불신자들은 그걸 은혜를 몰라요. 그 복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견해나 중심 관점은 정치적, 도덕적 올바름, 이게 기준인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다 생각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과 예레미야과 이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말은 오직 그리스도를 못 봤다는 거죠. 그 말은 세상의 깊은 걸 못 봤다는 거예요. 사단의 실체, 죄의 실체, 지옥 배경의 실체, 저주재앙, 12가지 운명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플러스 휴머니즘, 기독교 플러스 인권, 기독교 플러스 정의가 되는 거예요. 오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류광석 목사님 한 30년 전에 불러서 딱 한 가지를 보신 거죠.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오직 복음 하나 외쳤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렘넌트 하나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집중의 이유, 단 한 번의 기회다. 오늘날 생각 속에 다른 것, 틀린 것, 실패할 걸 사단은 엄청 심습니다. 마음에다 상처, 불신앙, 흑암문화 마음껏 심습니다. 영혼의 황폐함, 영적 상태 계속 만들어갑니다. 이때 렘넌트 때 모든 문제가 저장될 수도 있지만 모든 축복도 저장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거. 정말 이번 2박 3일이 특별히 우리 고창 창대교회 우리 렘넌트를 향한 최고의 기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평생을 두고서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하나하나, 우리 교회가 지금 또 중요한 스케줄, 렘넌트 교육에 대한 중요한 스케줄을 가지고서 하나하나씩 목사님 중심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이 62가지의 전도자 삶이 하나하나 녹여지고 실제화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증인이 되어서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도 뭡니까? 미래, 시간표를 딱 미래로 고정시켜 놓고 치유, 서밋. 앞에 우리 내용을 보시면 왜 치유가 필요하고, 치유 중에서도 생각 치유가 너무 중요해요. 너무 감사한 건 제가 지난 1월 달에 이 특강을 세계대학 수련회 때 하고 2월 달에 렘넌트는 몇 명 연락이 왔어요. 생각이 바뀌었다고. 자기는 페미니즘이 옳은 거라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이 되는 흐름을 자기가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사단한테 속았구나. 이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게 대학 새내기, 요번에 대학 들어가나였어요. 만약에 이 생각 치유 안 되고 이 발견 없이 대학 들어갔더라면 그 대학의 수많은 지금 이 흐름에 그대로 얘도 자기 갖고 있는 상처와 더불어 거기에 제자가 됐을 수도 있는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돌고 돌아서 나중에 깨달을 수도 있는데 미리 답을 내고 대학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전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다 지금 못 알아듣는 우리 애들도 있지만 초등학생들이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지금 흐름을 보시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저와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시대의 흐름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 흐름이 단기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만들어지고 한 분야에 지금 서밋들로 30대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 사람들 30년간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 흐름을 바꾼다는 건 결국 세대가 교체된다면 3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럼 이 싸움을 두고 진지전, 영적 장기전을 저희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거기에 렘넌트 대회 이유가 있고 렘넌트 데이가 있고 매주 예배가 있고, 여기에 중직자가 헌신을 하고 우리 산업인이 헌신하고 여기에 교사가 헌신하고 우리 청년들이 헌신하고 우리 차세대들을 계속 길러서 이 고창에서 237개 나라를 향한 많은 후대들을 키워낼 수 있는 방주운동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이 고창 창대교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약한 종을 통하여서 세상의 조금 깊은 부분을 확인하고 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오직 이어야 하는지, 왜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을 이어야 하는지 그 필연성, 그 당연성을 조금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메시지 각인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이 고창 창대교 2박 3일 동안의 렘넌트 집중 훈련을 통하여 정말 마지막 기회요, 정말 최초의 기회요, 그리고 최고의 기회가 되어지는 하나님 귀한 이번 집중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